여러분들 오늘 화요일 수업을 마치고 바로 나머지 문제들 생각을 하고 수업을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 각 교실마다 이거 있죠? 이거 크리넥스 안심 물티슈라고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 실수로 눈 옆구를 좀 닦았는데 엄청나게 화끈거리네. 아유, 주물 잘하네. 자, 농담이고. 자, 선생님이 미리 영상 촬영을 하고, 이거는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같이 이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 부연 설명, 코멘트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확보하고 있는 모의고사 문제. 자, 요거 선생님, 어이구, 되게 열심히 여러분들 강의를 해줬네. 되게 열심히 강의를 해줬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 재미없었다 혹은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은 선생님 또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은 이제 나머지 이 부분 아마 여기에 대한 이 부분 설명 이후에 여기서 의도적으로 스킵한 부분들 다시 부연 설명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15번 문제를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는 읽어보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골라보자. A, B, C는 각각 사회 서비스, 사회 보험, 공공부조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해놓고, 자료 1번을 보면은, 자, 가번 보세요. 자, 소득, 건강, 주거 이러한 것들에 선정된 65세 이상의 독거 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서적 지원, 보건 서비스 연계, 거기다 밑줄을 한번 쫙 그어보세요. 조정 생활교육 지원하는 제도. 자, 서비스라는 용어가 키워드가 나오면은 그냥 일단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 서비스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자, 서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서. 자, 나번을 보세요. 자, 사용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노령에 따른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 이게 나번이 사회보험이라고 적어봅시다. 자, 사회보험. 자, 각각의 속성들 이미 설명 이후에 진행하는 겁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없다, 금전적 지원 원칙으로 한다, 상호 구조의 원리이다. 아이고, 막 이런 것들. 자, 다음에 다번 봅시다.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이 어떤 노인들 중에서 소득 수준의 일정 수준 이하의 사람한테만 생활에 안정한 어떤 자금을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 기초연금제도라고 했죠. 자, 공공부조. 그래서 다번 공공부조 판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2번을 보면은, 자, A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이러한 가나다 제도 수혜 현황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자, 비율로. 자, 제도는 2014년에 서사공, 2015년에 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 자, 수혜자 비율이 전체 중에서 12%다, 40%다, 60%다, 12, 40, 60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2014년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여기 10,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비율이 나와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비율이 나와 있는 문제는 임의적으로 숫자를 상정해서 풀이해도 되고, 이와 같은 문제는 친절하게 10,000명이라고 정하긴 했는데, 선생님은 이런 문제 나오면 통상적으로 100명이라고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2014년에 65세 이상이 10,000명이라면은 201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율이 마이너스 5%라는 말은 2015년에는 10,000명에 비해서 5%가 줄었다는 말이지. 그래서 9,500명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2014년에 65세 이상 인구를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2015년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 5%가 돼가지고 95명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를 10,000명이다, 9,500명이다 봐도 괜찮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100명이다, 뭐 95명이다 이렇게 봐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선지 분석 들어갈게요. 자, 기억번. 자, 2014년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 자,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우리
공공부조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 공공부조의 수혜자 2014년도에 공공부조의 수혜자 비율, 즉 여기를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요거 60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0,000명이라고 가정하면은 요거 6,000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6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비금전적 지원이 원칙인 제도는 요거 사회 서비스입니다. 자, 사회 서비스의 비율은 12죠. 자, 100명 중에 12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12. 자, 60은 12의 몇 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60은 12의 5배예요. 5 곱하기 12 하면은 60이니까. 그래서 1.5배가 아니고 5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말. 자, 다음에 니은번 2015년에 자, 수혜 정도와 무관하게 능력에 따른 비용 부담이 원칙인, 내가 수혜를 받는 그 정도랑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내고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덜 내는 그러한 사회제도 시스템을 사회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회보험. 자, 사회보험 시스템의 남자 수혜자 2015년도 사회보험 시스템의 남자 수혜자. 자, 2015년도에 봐봐. 2015년도에 사회보험, 예를 들어서 여기는 봐봐요. 95명 중에 사회보험 40%지. 95명 중에 40%면 4, 9, 36, 4, 38명이 되겠네. 자, 이 38명 중에서 남자의 비중은 55%야. 요거를 계산하면은 38 곱하기 0.55 하면 되겠습니다. 됐지? 다음에 여자 수혜자, 이건 되게 쉽다. 봐봐. 2015년도 사회보험 95명의 40%, 즉 38명 몰라도 돼요. 이 40%에 남자 비중은 55%고 여자 비중은 45%야. 이 근본 집단이 똑같잖아. 동일한 수에서 비중이 남자가 높으니 당연히 그 수는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몰라도 정확히 몇 명인지 알아요. 여기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음을 10%포인트나 높잖아, 남자가. 즉 남자 수혜자는 여자 수혜자보다 많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됐지? 이건 아마 감각적으로도 이게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디귿번 보자. 자, 2015년에 상호 부조의 원리에 기반을 둔 제도, 상호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이 원리, 상부상조, 상호 부조의 원리라는 거 사회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사회보험의 여자 수혜자 수랑 자,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요거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의 남자 수혜자 수. 자, 2015년도에 자, 2015년도에 사회보험. 자, 아까 38명이라고 했지? 자, 95에 40%, 38명 중에서 여자 수혜자 수. 여기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95명 중에서 자, 사회보험 40% 중에서 그리고 여자 수혜자 수 여기지. 그러면은 또 45%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공공부조 2015년 공공부조. 자, 95명 중에서 여기지. 자, 95명 중에서 공공부조는 60%지. 60% 중에서 또 남자니까 30%.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각각 식으로 95 곱하기 이거 0.4 곱하기 또 0.45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되고, 밑에 있는 거 95 곱하기 0.6 곱하기 또 0.3.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맞나? 잠깐만. 선생님이 풀이한 거. 95, 40, 45, 95, 60, 30 맞네. 요거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세요. 각각 18, 18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동일하다는 말 옳은 말입니다. 잠깐만. 이런 거 하려면은 쉽게 하는 법 봐보자. 이 두 식을 비교하는 거니까 이거 지워보자고 이렇게. 그리고 요거 63, 18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요거 4, 4, 16, 4, 5, 20 해서 18 맞지? 18, 18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선생님도 사실은 숫자 나오면은 뭔가 가슴이 떨려. 전형적인 문과 출신이라서 그런가? 자, 리얼본 봅시다. 강제가입이 원칙인 제도 요거 사회보험이에요. 자, 강제가입이 원칙인 제도 사회보험 여자 수혜자 수라고 했는데 2014년에 강제가입 자 사회보험 2014년 사회보험 자 100명 중에서 자 사회보험 40% 그 중에서 여자 수혜자 요거지 0.42지 0.42 요게 2014년이고 자 2015년 봅시다. 자 2015년 강제가입이 원칙인 거 사회보험 자 95 중에서 사회보험 0.4 중에서 여자 수혜자 45 0.45 그치? 자 요 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요 수를 비교해보면 뭐가 많은지 한번 보자. 자, 요거를 계산하면은 100 곱하기 0.4를 하면은 40이고, 자, 40에 곱하기 0.4니까 44, 0.44, 16, 16 이렇게 나오겠네. 뭐 1.68이 됐던, 뭐 16.8이 됐던 요 정도의 숫자가 나옵니다. 임의적으로 소수를 왔다 갔다 하면은. 근데 요거를 계산하면은 49, 36 이거 95 곱하기 0.4니까 49, 36 이거 38이고 38 곱하기 0.45 0.45 이렇게 계산해. 5, 8에 40 5, 3, 15 4, 8에 32 4, 3, 15 이렇게 되겠지. 0, 11, 7, 1 자, 1710 1.7이 됐던 뭐 17.1이 됐던 168이보다도 171이 크잖아. 그치? 2014년보다 2015년이 많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숫자들이 나오면은 좀 일일이 좀 풀이해보는 그런 좀 훈련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할 때는 계산기를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이런 걸로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거는 선생님이 뭐 바라는 바는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산기 살짝 핸드폰에 있는 거 사용해서 풀이해도 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개중에는 수학적인 능력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이런 거 눈으로 딱 보고 풀이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고 선생님은 좀 수학적인 감각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모든 거는 잘하는데 수학적인 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이런 약간 버벅이는 게 있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요 정도로 하고 다음 문제 20번 문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잠깐만 멈춘 다음에 재개를 해야지. 아니다, 그냥 해버리자. 뭐 어차피 자, 20번 문제 이거 다 지우고 여러분들 사회문화 좀 재미 좀 붙였으면 좋겠네.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은 사회문화보다는 정치화법이 참 재밌어. 이게 아주 인간들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정해놓은 규칙들 법률 용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일단 깔끔하게 지울게요. 자, 이 정도로
아마 온라인에서는 이거를 정지한 다음에 다시 재개하는 거예요. 자, 20번 문제를 봅시다. 자, 20번 문제. 좀 약간 조정을 해야 되나? 약간만 오른쪽으로 있네요. 자, 됐어요. 자, 20번 문제가 이제 세대 간 계층 이동 현상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 또한 여기다. 이 문제 또한 지금 대수능 추세를 보면은 약간 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수치 분석하는 좀 비율로 좀 이렇게 좀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이동에 대한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 이거 사실은 나중에 행정고시 볼 때 그 행정고시를 시험을 보기 전에 보는 피셋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여기에서 자료를 분석한다든가 어떤 표를 어떤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 역량을 물어보는 그런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패턴이긴 한데, 요거 공부를 좀 해 놓으면은 좀 많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력의 증진이라든가 뭐 수학 능력이다 보니까 어차피 뭐 잔소리 집어치우고 20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라고 딱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성질 안 좋았네. 자, 자료 1과 자료 2가 있습니다. 자료 1을 보니까 이걸로 가야 되겠다. 자, 자녀 세대의 계층 구성 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자녀 세대의 A 비율은 B 비율보다는 20%포인트가 크고, 자, C 비율보다는 30%포인트보다 크다. 그런데, 자, 자녀 세대의 계층형은 이러한 식으로 다이아몬드형입니다. 다이아몬드형은 중간층이 가장 두껍다, 많다. 그리고 상과 하의 비율은 뭐가 많고 적은지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런 말장난이 되게 싫잖아. 자, 자녀 세대의 A 비율은 B 비율에 비해서 20%가 크고,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리고 이 동일한 ACU는 C 비율보다는 30%가 크다. 이렇게. 요게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이게 훈련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식이 나와버리거든. 아니면은 이러한 식을 세우지 않더라도 저거를 골똘히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 보면은 저거 모습, 게다가 C가 B보다 높다. 자, C가 B보다 높으니까 그러면은 A는 중간이고, 자, C는 B보다 C, 요렇게 감각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식으로 식을 성립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이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농담이고, 자, 여기서 하나의 식이 필요한데, 자, 일단 여기서 미지수가 지금 3개가 있는데 지금 식은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 방정식은 절대로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됐지? A, B, C는 각각 상중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무조건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식이 3개가 있고 미지수가 A, B, C 3개가 있으면 이제 풀이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1, 2, 3이라고 가정해보고 1을 요 3에다 넣어보자. 자, B 더하기 20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0이고, 됐죠? 자, 이 식을 3식에 넣어보자. 자, C 더하기 30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0입니다. 자, 그러면 미지수가 2개가 되고 식은 2개가 났으니 좀 더 간결해졌죠. 자, 요거 정리해보자. 자, 2B 더하기 C는 80, 그치? 2B 그리고 더하기 C는 이거 넘어가서 80. 그리고 요거는 B 더하기 2C는
60 이렇게 되겠네. 자, B 더하기 2C 30 넘어가서 70 이렇게 됐죠? 그리고 통일시켜 줄게요. 뭘 통일시켜 줄까? 여기에다 2를 곱하고 보자. 양변에다 곱하기 2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4B 더하기 2C는 160 됐죠? 그리고 요 1식과 2식이 있을 때 1식에서 2식을 뺄게요. 그러면은 3B는 80이 됩니다. 160에서 70을 빼니까 아이고 이게 80이 아니고 90이네. 90. 그러므로 B는 30. 자, B가 30이니까 30 넣어보면은 60 넘어가면은 C는 20 해서 C는 20. 그러므로 A, B, C 여기에다 넣어버리니까 A는 50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잘 됐죠? 즉 표를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여기를 통해서 자, 이 단서를 통해서 자료 1을 통해서 A는 50, B는 30, C는 20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다이아몬드형이라고 했으니까 A가 중간, 그리고 C는 B보다 높다고 했으니까 C는 상층, 그리고 B는 하층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됐죠? 그리고 이거를 표를 어디다 그릴까? 이거를 좀 치워봐. 깔끔하게 하자. 자, 원래 이 문제를 풀이할 때는 선생님이 항상 하던 거 있었지? 이런 식으로 하면 완성을 하라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부모, 자녀, 상, 중, 하가 있고, 상, 중, 하가 있을 때 자녀의 계층이 이러한 식으로 중 50, 상 20, 하 30. 자,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료 2번을 봅시다. 자료 2번을 보면 세대 간의 계층 이동 현황이 되어 있어요. 아까 A를 중층이라고 그랬고, 자, A를 중층이라고 했고, 자, B는 하층이라고 했습니다. C는 상층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때 자녀를 대비해가지고 부자 불일치 비율, 이게 중층과 같은 경우는 90%다. 자, 자녀를 기준으로 중층, 자녀를 기준으로 이 50 중에서 부자 불일치 비율이 90%라는 말은 일치 비율이 10%라는 말이에요. 즉 50의 10%인 여기가 일치한다는 말이야. 나머지 불일치가 90%라는 말이고, 나머지 10%, 50의 10%인 5가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다음에 하를 보자. 하. 자, 자녀 하. 자, 30을 대비해서, 자, 일치든 불일치든 50%라고 그랬지? 자, 30의 50%인 여기 15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상층을 기준으로, 자, 자녀 20을 기준으로, 자, 20의 불일치가 40이니까 일치하는 비율은 60%예요. 자, 20의 60%, 12가 일치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부모를 대비해가지고 부자 일치 비율이야. 먼저 중간층 보자. 자, 이 중간층을 기준으로, 부모의 계층이 뭔지는 몰라요. 이 중간층을 기준으로, 자, 요거에 곱하기 일치하는 거 0.25를 하니까 요게 바로 5가 됐다는 소리야. 어떤 수에 0.25%가 5가 됐다는 말은 이 X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5, 100 해가지고 2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음에 하층을 보자. 자 하층을 봤을 때 부모 대비 자 30%야. 자 하층 어떤 수에 30% 0.3이 15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어떤 수는 뭐가 될까? 어떤 수의 30%가 15래. 그러면 이거 넘기면 돼요. 0.3, 150 이렇게 50이 되겠네. 50. 그리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30이네. 자, 30을 대비해서 상층 40%니까 12 정확하게 떨어졌죠.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상층 부모를 둔 중층 자녀. 자, 상층 부모를 둔 중층 자녀. 얘네들이지. 그치? 그리고 하층 부모를 둔 상층 자녀. 하층 부모를 둔 상층 자녀. 얘네들이지. 자, 얘네의 3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얘의 3배야. 그러니까 요거를 쉽게 A라고 보고 요거를 3A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죠? 됐지?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을 딱 봤을 때 요거를 식으로 좀 바꾸는 능력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스킬,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게 다 됐습니다. 자, 보자. 자, 여기 이거를 풀이하려면 여기서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요게 A라는 숫자고 요거 15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이 5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그치? 50에서 15를 빼면은 35죠. 즉, 요 숫자가 35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숫자가 35가 된다는 말은 여기 있는 거는 35에서 빼기 A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지? 자, 그럼 끝났어요. 여기 있는 거. 이게 보이려나? 보이나 안 보이나? 잘 보이네.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3A 더하기 5 그리고 더하기 요거. 요게 곧 요거라는 소리야. 그치? 그러면 3A 빼기 A는 2A이고 여기 5 더하기 35 40이고 넘어가면은 빼기 40되니까 요거는 10이 되겠네. 그러므로 A는 5가 되는 겁니다. 그치? A가 5니까 자 여기는 5가 되는 거고 여기는 1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35에서 5 빼니까 30이 되는 거고 그리고 12 더하기 5 17이고 여기 3 여기 27 여기도 3 그리고 3, 5, 8 12 이렇게 해가지고 표가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드디어 이러한 식으로 표가 완성이 되고 여기에 대한 선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 분석을 가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요 정도 했으면은 선지 분석 바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층 대비 상층의 비율.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자, 표는 일단 이제 완성이 됐고, 자, 하층 대비 상층의 비율. 하층 대비 상층의 비율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부모 계층은 부모 자녀를 보면은 자, 부모 하층 50 대비해서 30이고 자녀는 자, 30 대비해서 20이니까 이거 통분을 해버리면은 150을 기준으로 90이고 100이 되네. 자, 자녀가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높다. 틀린 말. 자, 2번. 세대 간 상승 이동한 비율. 세대 간 상승 이동한 비율. 여기지. 자, 요거 다 더하면은 38. 그리고 하강 이동한 거. 요거 다 더하면은 30이지. 자, 상승 이동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상승 이동 비율이 하강 이동 비율보다 낮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 자, 3번. 중층 부모를 둔 하층 자녀의 인구는 중층 부모를 둔 상층 인구는 자, 중층 부모를 둔 하층 자녀 12는 중층 부모를 둔 상층 자녀 3 12는 3의 4배이다. 12는 3의 4배. 맞지? 그러니까 답이 3번이에요. 자, 3번 정답이고. 자, 4번.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에 비해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사회 통합에 유리한 거는 무조건 중간층의 두께가 두꺼운 자녀 계층이 유리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틀렸고. 5번. 자녀 세대 계층 대비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계층은 하층이다. 아, 이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 선지 분석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뻔했네. 자, 봅시다. 자녀 세대의 계층 요거 대비해서 20 대비해가지고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 요거지. 자, 10이고, 자, 요거는 50 중에서 5가 되는 겁니다. 자, 하층은 30 중에서 15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가장 높은 것인지 판별하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는 일단 완결이 되었고요. 아이고,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뭐 해야 되지? 선생님이 계산 딱 할 때는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풀이하지 못했던 이 모의고사 문제들 풀이하고 목요일경에 요거 정도를 설명한 다음에 금요일에는 어떤 수업을 해야 될지는 좀 더 고민하고 아마 이러한 유형의 문제 한 두세 문제 더 풀이해 주는 걸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방과후 수업 나름대로 의미 있도록 선생님이 철저히 계획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좀 괜찮았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